그날은 안양 1번가의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다. 박미정 55, 열애째 미정 순대국을 지키며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을 돌고 국물 올리고 가게 문을 열고 밤까지 불 앞을 지키는 날들. 남편 근수는 57, 한때 택배 영업으로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실패 이후로는 소파와 텔레비전이 삶의 전부가 되었다. 다녀왔어요 라고 말해도 대답은 없고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여갔다. 잠자리도 대화도 함께 웃는 시간도 먼 옛날 얘기처럼 흐릿했다. 그녀는 가끔 스스로에게 물었다. 여자로 살았던 때가 언제였더라. 손님이 늘자 허리가 먼저 신호를 보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결국 알바를 뽑기로 마음먹었다. 안양 1번가 순대국집 남자 알바 구함. 오전 10시, 오후 10시. 며칠 뒤 또렷한 목소리에 전화 한 통. 다음 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청년은 최동현, 30이었다. 반팔 소매 아래로 드러난 팔의 힘줄이 눈에 띄었지만 더 먼저 다가온 건 눈빛이었다. 묻는 말에 똑바로 답하고 모르는 일은 메모하며 빨리 배우겠다라고 말할 때의 태도.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났다는 말에도 핑계 대신 담담함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채용을 결정했다. 처음엔 그저 일손 하나 구했다 생각했다. 동현은 첫날부터 일머리가 좋았다. 주문과 서빙의 순서를 금방 익히고 손님에게 웃으며 반찬을 챙겨주고 설거지통이 가득 차면 알아서 허리를 굽혔다. 단골 할머니가 새 친구 참 성실하네 하며 엄지를 치켜 세울 때 미정은 모처럼 깊은 숨을 쉬었다. 점심 피크가 지나면 둘은 늦은 식사를 했다. 그는 오래 운동을 해왔다 했고 그녀는 장사 이야기를 했다. 요즘 힘드시죠? 동현이 조심스레 물었을 때 미정은 그 짧은 한 문장에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걸 느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물음이었다. 어느 저녁 높은 찬장 위에 큰 접시를 꺼내 달라 부탁했을 때였다. 좁은 주방이라 두 사람이 서면 바람 한 줄기도 비집고 들어오기 어려웠다. 동현이 팔을 뻗는 순간 아주 잠깐 스치고 지나간 체온과 숨결, 금속과 불 냄새 사이로 퍼지는 젖은 앞치마의 감촉,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침묵. 죄송해요, 공간이 좁아서요. 그가 물러서며 말했다. 미정은 괜찮아요 라고 답했지만 가슴속 어디선가 오래 닫아 두었던 서랍이 덜컥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건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쓰는 중년 여자의 욕망이 아니라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미약한 증명 같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도 TV 소리는 여전했다. 남편은 카드값 얘기만 꺼냈고 그녀는 조용히 설거지를 마친 뒤 샤워를 했다. 거울 속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낯설게 반짝였다. 불 꺼진 방에 누워 천장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렇다고 죄도 아닐지 몰라. 다만 잊고 지내던 나를 갑자기 떠올리게 만든 작은 사건 하나. 창문 틈으로 불어드는 밤바람이 살갗을 스치자 낮에 그 순간이 다시 스쳐갔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숨을 세어 보았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물었다. 나는 앞으로 어디로 걸어가야 할까? 며칠 뒤, 동현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다. 사장님, 어제 국물 끓이실 때 봤는데 소금 대신 멸치 액젓을 조금 넣으시면 감칠맛이 더 살아날 것 같아요. 미정은 놀라 눈을 들었다. 단순한 알바가 아니라 가게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태도였다. 그래? 그럼 오늘 한번 해볼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는 뚝배기 뚜껑을 살짝 열고 국물 향을 맡았다. 그 순간 퍼지는 김 사이로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미정은 괜히 웃음을 터뜨렸다. 어휴, 내가 다 배워야겠네. 전 사장님한테 배워요.
전 이 맛이 좋아서 일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엔 묘한 균열이 생겼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리듬을 알아챘고 눈빛 하나로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지했다. 손님이 몰려와도 호흡이 맞았고 퇴근 무렵엔 서로 말없이 뒷정리를 했다. 하지만 그 말없음 속엔 수많은 말이 숨어 있었다. 하루는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손님이 뜸해진 틈에 미정은 유리창을 닫고 있었다. 사장님, 우산 없으시죠?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버스 타면 돼요. 이 시간엔 버스도 거의 없을걸요. 그는 이미 자신의 우산을 펴들고 있었다. 좁은 우산 아래 두 사람의 어깨가 스쳤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보다 서로의 숨소리가 더 가까이 들렸다.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일부러 멈춰섰다. 여기까지면 돼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동현 씨. 그녀는 입술을 떼었지만 그 다음 말을 끝내 꺼내지 못했다. 단 한 발짝만 더 가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비 맞지 마세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안에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만 가득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스쳐간 감정일 뿐이야. 하지만 새벽이 오자 그녀는 부엌 창가에 서서 뜨거운 국물 대신 차가운 물을 들이켰다. 가슴속은 오히려 더 뜨거워졌다. 며칠 후 동현이 갑자기 말했다. 사장님, 저 다음 달에 고향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아버지 농사 도와야 해서요. 잠깐만 쉬려고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사였다. 그가 떠난 날, 미정은 혼자 가게 문을 닫았다. 불 꺼진 주방, 빈 테이블들, 아직 식지 않은 국물 냄새 속에서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그는 잠시 스쳐간 봄바람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엔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열려 있었다. 그녀는 다시 불을 켜고 국물을 데웠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창밖에는 다시 바람이 불었다. 이번엔 차갑지 않았다. 동현이 떠난 뒤 미정은 가게의 시계를 한 번도 맞추지 않았다. 초침은 분명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시간은 도로 위에서 깜빡이는 비상등처럼 제자리였다. 새벽 시장에 나가 멸치 상인에게 평소보다 좋은 국물을 골라 달라 했고 파 한 단을 고르며 촉촉한 잎을 손끝으로 눌러보았다. 작은 변화들이었다. 간판 글씨를 닦고 오래된 유리병을 버리고 설탕 대신 배즙을 조금 넣어 김치를 절였다. 사장님, 요즘 맛이 더 맑아졌네. 단골의 말에 그녀는 머쓱하게 웃었다. 그 말이 당신에게 닿지 않으리란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종이 울렸다. 집에서는 여전히 침묵이 자랐다. 근수는 저녁마다 편의점 맥주를 한 캔 더 얹고 TV 리모컨을 쥔 손으로 하루를 넘겼다. 허리병원 좀 가보라니까. 그녀가 조심스레 말하면 그는 바빠 하고 화면만 보았다. 도대체 무엇이 바쁜 건지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밤마다 주방 싱크대에 팔꿈치를 괴고 불 꺼진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간혹 휴대폰을 열어 과거 메시지를 확인했다. 내일 먼저 와 있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육수 참 좋아요. 읽은 메시지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우편함처럼 차가워졌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국물을 떠먹었다. 김이 눈썹을 간지렸다.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나? 그녀는 국자 대신 펜을 들어 공책 첫 장에 적었다. 단순한 세 줄이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넓어지는 느낌이었다. 문득 그녀는
불을 껐다 켰다. 깜박이는 순간 어둠과 빛 사이로 자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살아있다는 건 어쩌면 그런 깜박임을 견디는 일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그녀는 아주 작게 속삭였다. 미정아,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차가웠던 안양의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이번엔 그 바람을 쫓아내지 않았다. 초여름 손님이 몰리기 시작하자 미정은 새 알바를 구했다. 대학생 연우였다. 서툰 손길이 그릇을 자주 부딪혔지만 미정은 짜증을 꾹 눌렀다. 그릇은 소리 안 나게. 손님이 먼저 먹는 건 눈치야. 말끝이 다정하게 흘렀다. 자신도 모르게 동현에게 했던 방식이 몸에 남아 있었다. 연우는 연신 죄송해요 하면서도 작은 메모장을 꺼내 받아 적었다. 사장님, 왜 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썰어요? 간 죽어, 난 죽어. 국물 위에 뜨면 길이가 제각각일 때 입에서 덜 엉켜. 보기에도 숨이 쉬고. 대답을 하고 나니 설명 속에 처음 듣는 단어가 있었다. 숨. 국물에도 숨이 있고 식당에도 사람에게도. 오후 한가할 때 연우가 물었다. 사장님은 언제 제일 기뻐요? 손님이 잘 먹었습니다 하고 고개 숙일 때. 입에서 나온 대답은 오래된 것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문장이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 내 안부를 물을 때. 그날 저녁 비어있는 테이블 하나를 응시하다가 그녀는 전등 커버에 먼지를 닦았다. 투명해진 불빛 아래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이 더 선명해졌다. 아이가 없던 그들 부부는 한때 어디든 함께 다녔고 사진 속의 그녀는 웃고 있었다. 나는 언제부터 웃지 않았을까? 그녀는 천천히 프레임을 내려 닦았다. 유리 너머의 옛 미정이 지금의 미정을 보듯 말했다. 나 여기 있어. 연우가 퇴근하며 내일은 더 잘할게요 하고 인사했다. 응, 내일은 오늘보다 한 숟갈만 나아지자. 그 말은 사실 자신에게 한 말이었다. 문을 잠그고 불을 끄자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또렷했다. 보통의 중년 여자. 그러나 눈동자엔 어제보다 아주 조금 빛이 있었다. 여름 끝자락 동네 축제가 열렸다. 노점에서는 닭강정이 튀겨지고 광장 무대에는 색색의 조명이 번쩍였다. 미정은 가게를 일찍 닫고 혼자 천천히 걸었다. 음악 소리 사이로 섞여 올라오는 삶의 냄새들, 땀, 튀김기름, 솜사탕, 그리고 비예보가 빗나간 밤 공기. 그녀는 한쪽 벤치에 앉아 인파를 바라보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사장님, 저 동현입니다. 순간 축제의 소리가 멀어지고 심장 박동만 가까워졌다. 잘 지냈어요? 예, 아버지 수술 잘 끝났어요. 다시 위로 올라가 보려고요. 혹시 자리 있나요? 그녀는 숨을 한 박자 멈췄다가 말했다. 내일 오후에 가게로 와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형형색색 불빛이 바람에 흔들렸다. 다시 만난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나 대답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준비된 것은 다만 내일을 맞이하는 손의 기억뿐. 칼을 잡는 법, 팔을 써는 각도, 국물을 보며 온도를 가늠하는 순간의 집중.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근수에게 메시지가 왔다. 야근 늦음. 그 문장은 오히려 가볍게 느껴졌다. 문득 그녀는 깨달았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밤이 반드시 고통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때때로 기다림은 자신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는 손 같기도 하다는 것을. 잠들기 전 그녀는 냉장고에서 멸치 액젓병을 꺼내 라벨을 한번 쓸어 보았다. 조금만. 그녀는 중얼거렸다. 삶에도
내일에도 조금만 더. 그리고 그 조금이 쌓이면 어떤 문이 조용히 열릴지도 모른다고. 다음 날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다. 환한 인사 대신 조심스런 고개 숙임. 어깨가 예전보다 넓어 보였고 손등엔 햇볕 자국이 깊었다. 오랜만이에요, 사장님. 왔네. 평범한 두 음절이 주방 전체를 환기시켰다. 잃은 곳 자리를 찾았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동선을 기억했고 낮은 목소리의 합이 다시 맞았다. 연우는 신기한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사장님이랑 동현 선배, 오래같이 일하셨나 봐요. 그랬지. 그 짧은 대답 속에 흐르는 지난 시간이 육수처럼 농도를 더했다. 저녁 피크가 지나고 그는 말없이 접시 하나를 내밀었다. 얇게 썬 들깨잎에 다진 고추와 마늘, 그리고 액젓 몇 방울. 여름엔 이게 좋아요. 기름진 맛을 잡아줘요. 그녀는 한 입 넣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만든 건 늘 미세하게 정확하네. 사장님께 배운 거예요. 그들이 마주 본 순간 기계 소음이 멀어지고 손끝의 감각만 또렷해졌다. 그러나 이번엔 서로 한 발짝 물러섰다. 마음과 마음 사이에 빈 그릇 하나를 올려둔 듯했다. 그릇의 용도는 분명했다. 선을 담는 것. 그날 퇴근길 그는 문 앞에서 말했다. 사장님, 이번엔 오래 있고 싶어요. 그래, 그럼 우리 오래 잘하자. 그 말은 다짐이자 규칙이었다. 욕망 대신 리듬, 불꽃 대신 온기. 서로의 손을 잡지 않는 대신 같은 불 앞에 서는 일. 그녀는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방식임을 알았다. 가을이 깊어지자 손님들은 뜨거운 국물을 더 찾았다. 단골 아저씨가 이 집은 국물에 인생이 담겨서 좋아라며 웃었다. 미정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인생이라니 너무 큰 말이야. 그러나 그녀의 하루가 정말로 무엇을 닮았는지 떠올리면 그 말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었다. 오래 끓이고 거품을 걷고 너무 센 불을 피하고 때로는 소금보다 기다림을 더하는 조리. 어느 날 근수가 가게로 찾아왔다. 드문 일이었다. 좀 앉아. 그는 말했고 미정은 앞치마를 풀었다. 대출이 끝났어. 네가 저축한 걸로 메웠다며? 응, 수고했다. 칭찬인지 보고인지 사과인지 모를 말. 그는 물 한 컵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녁엔 집에서 먹자. 오랜만에 초대처럼 들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약속 있어. 누구랑? 나랑. 그는 어색하게 웃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그녀는 자신의 맥박을 들었다.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 평생 미뤄둔 숙제를 처음 제출한 학생처럼 조금 떨렸다. 밤, 가게 불을 끈 후 그녀는 혼자 골목을 걸었다. 편의점 유리문에 비친 자신은 한층 단단했다.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누군가의 사장이기 전에 그저 자기 이름으로 서 있는 여자. 주머니 속 공책에 작은 글씨가 더해졌다. 그릇은 비어있되 깨끗해야 했다. 비워야 담을 수 있으니까. 초겨울 영하의 바람이 골목을 꿰찼다. 아침 문을 열자마자 김이 유리문을 흐렸다. 연우는 두툼한 장갑을 끼고도 손을 비볐다. 사장님, 손 시려워요. 따뜻한 물에 한 번 씻어. 그녀는 주전자에 물을 데워 건넸다. 작은 배려가 주방의 온도를 한 칸 올렸다. 점심 무렵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근수였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메뉴판을 보고 순대국 하나를 주문했다. 그릇이 내려앉아 그는 국물부터 한 숟갈 떴다. 여전하네. 그래. 둘 사이에 앉은 뜨거운 김이 통역을 맡았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우리 병원 같이 가볼까? 허리도 마음도. 미정은 놀라 그를 보았다. 갑자기 왜? 어제 TV 보다가 문득 나도 어디선가 멈춰 있었던 것 같아서.
그녀는 대답 대신 물컵을 그의 쪽으로 밀어주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부부의 식사가 천천히 이어졌다. 결론은 없었지만 시작은 있었다. 영업이 끝난 뒤 그녀는 동현에게 말했다. 내일 오전엔 늦을 거야. 병원 다녀오고 열게. 예, 제가 먼저 열어놓을게요. 무리하지 말고. 서로를 향한 말이지만 각각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했다. 밤 공기가 더욱 매서워졌다. 집 앞에서 숨을 한번 고르고 문을 열었다. 거실의 공기는 낯설게 정리되어 있었다. 의자에 걸쳐진 그의 외투가 어쩐지 가볍게 보였다. 그녀는 모처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은 따뜻하게 입고 나가. 정당 민망우를 바심이래. 바람이 따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천천히 닫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 하나의 줄을 적었다. 용서는 선택이고 선택은 반복이다. 병원 검진표에는 경미한 협착, 물리치료 권장이라는 글씨가 놓였다. 근수는 쑥스럽게 웃었다. 죽을 병은 아니래. 다행이네. 귀가 길. 둘은 버스. 창가에 나란히 앉았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뒤에서 쏟아졌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건물벽을 얇게 스쳤다. 오래전에 같이 앉아본 적이 있는 자리 같았다. 가게에 도착하자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온기가 고여 있었다. 동현이 국물을 보고 있었다. 사장님, 오늘은 불 약하게 가요. 고기가 조금 질겨요. 응. 근수는 그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고생 많네. 예. 안녕하십니까. 세 사람의 인사가 어색하게 엮였다가 금방 제자리를 찾았다. 점심 피크에 한 노부부가 들어왔다. 남편이 아내의 등에 외투를 더 올려주는 작은 동작이 눈에 들어왔다. 미정은 그 장면이 왠지 오래 남을 것 같았다. 사랑은 거창한 말보다 외투 한 겹의 무게와 비슷하다는 생각. 마감 후 그녀는 근수와 골목 끝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었다. 우리 여행 갈까? 가까운 데라도. 응. 바다? 바다. 두 글자가 입술에서 부서졌다. 바다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약속만으로도 혀끝이 짭조름해졌다. 집으로 돌아와 달력을 펼치며 그녀는 공책에 또 적었다. 바다 다음 달 둘째 주 화요일. 옆에 작은 별표 하나. 별은 크지 않아도 밤을 기억시킨다. 연말이 다가오자 가게 벽에 새 달력을 걸었다. 동그라미가 몇 개, 별표가 몇 개. 연우가 물었다. 사장님, 이별표는 뭐예요? 내가 나한테 한 약속. 멋있다. 멋있진 않아. 필요한 거지. 그날 저녁 동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내년 봄에 야간 경영학 수업을 들으려고요. 낮엔 여기서 일하고. 좋다. 시간표 맞춰보자. 부담 드리면 부담은 서로 나누려고 있는 거야. 그는 고개를 숙였고 그녀는 불새기를 확인했다. 말수는 적었지만 그 말들 사이사이로 서로의 마음이 오갔다. 근수는 물리치료를 꾸준히 다녔다. 돌아오면 가끔 가게에 들러 설거지를 도와주었다. 서툴지만 진심이 보였다. 거품은 이렇게 걷어. 예. 두 사람의 대화가 반대로 흘렀다. 미정은 웃을 뻔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감 후 셋이서 잠깐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눴다. 증기가 위로 오르며 세 사람의 얼굴을 같은 온도로 덮었다. 아주 잠깐 이 식당이 작은 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각자의 노로 같은 일을 붙잡고 같은 물결을 지나가는 바다는 거칠어도 노는 손에 남는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입가가 조금 올라가 있었다. 자신에게 말했다. 수고했어. 그리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별표 하나가 더해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새해 첫 영업일, 첫 손님은 젊은 커플이었다. 여자는 추워서 손이 곱다며
그릇에 손을 얹었다. 남자는 자신의 장갑을 벗어 그녀 손에 끼워주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미정은 그 침묵이 따뜻하다는 걸 알아챘다. 말을 덜 해도 되는 사이가 세상엔 있다는 사실. 점심이 끝나갈 즈음 택배 기사들이 단체로 들어왔다. 근수의 옛 동료였다. 형님 요즘 괜찮으시다며. 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팔을 들어 보였다. 이 집 진짜 맛있다는 말에 미정은 천천히 물을 내왔다. 지난 시간을 돌아가 메울 수는 없지만 지금 정면으로 맞아줄 수는 있었다. 그날 밤 그녀와 근수는 바닷가 숙소를 예약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방, 새벽에 문만 열면 파도 소리가 들어오는 곳, 클릭하는 손끝에 망설임이 없었다. 동현에게는 시간표를 조정해 두었다. 사흘 비울게. 괜찮겠지? 네. 걱정 마세요. 서랍 속에 접어둔 빈 그릇 같은 마음을 그녀는 살짝 꺼내 햇볕에 말려두는 기분이었다. 잠들기 전 그녀는 공책에 한 줄 더. 바람이 불면 기대어 선다. 꺾이지 않으려고. 바다는 잿빛이었지만 소리는 푸르렀다. 미정과 근수는 방파제 끝까지 걸었다. 파도는 발목 아래에서 무너지고 또 일어섰다. 예전엔 왜 여기 안 왔을까? 근수가 물었다. 모르지. 바쁘다고 했겠지. 고개, 그럼 이젠 오자. 그녀는 대답 대신 바다를 보았다. 파도는 묻지 않았고 답하지도 않았다. 다만 밀고 당길 뿐. 숙소로 돌아오는 길. 손에 손이 닿았다. 오래된 손들이 서로의 굳은 살을 확인했다. 미정은 그 순간 마음속에 한 장면이 아주 조용히 내려앉는 걸 느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가능성이 같은 손에 있다. 안양에 돌아오자 식당에는 겨울 햇살이 기울고 있었다. 동현은 묵묵히 일을 이어갔다. 사장님, 잘 다녀오셨어요. 응. 바다는 조금 차갑더라. 그래도 좋죠. 그래도 좋더라. 두 사람의 대답이 똑같이 끝나며 미묘한 미소가 겹쳤다. 마음의 선은 여전히 그릇에 놓여 있었고 그 그릇은 깨끗했다. 그날 마감. 그녀는 불을 끄기 전 국자 하나를 더 씻어 선반 맨 앞에 올려두었다. 내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손이 먼저 가 닿도록. 삶이란 게 대개 그렇듯 내일의 그녀가 오늘의 그녀를 도울 수 있도록. 봄 기운이 골목을 타고 올라왔다. 연우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동현은 야간 수업을 시작했다. 낮에는 주방에서, 밤에는 강의실에서. 피곤할 법도 했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사장님, 언젠가 저도 작은 가게를 해보고 싶어요. 그때가 오면 내 레시피를 가져가. 진짜요? 맛은 나눌수록 오래가. 그녀는 진심이었다. 언젠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이 불의 온기가 다른 주방으로 옮겨가 계속 타기를 바랐다. 근수는 주 3회 물리치료를 계속했고 가끔 배달 상자를 정리해 주었다. 어느 날 그는 쑥스럽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허리 보호대. 가끔 해. 그녀는 웃으며 받았다. 고마워. 감사라는 두 글자는 길지 않았지만 안에 넣어 보낼 말은 많았다. 이해한다. 기다린다. 다시 해보자. 그러나 그 모든 말을 오늘은 넣지 않기로 했다. 말도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는 알았다. 밤. 그녀는 공책 마지막 장에 적었다. 초여름 소나기가 지나간 오후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중년의 여자, 어딘가 지쳐 보이는 눈. 여기 혼자 와도 괜찮나요? 그럼요. 혼자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녀는 순대국을 한 숟갈 뜨고 눈을 감았다. 뜨겁네요. 근데 살아나는 기분. 미정은 그 말에 가볍게 웃었다. 맞아요. 뜨거워야 살아나요. 손님이 나간 뒤 그녀는 빈 그릇을 닦으며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떠돌던 길을 누군가에게 건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은 사람의 국물로 산다. 그날 저녁, 그녀는 가게 입구에 작은 팻말을 놓았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그 문장이 유리문을 드나드는 모든 발걸음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닿기를 바라면서 불을 끄고 문을 잠그는 순간 골목 어귀에서 바람이 한 번 흔들렸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처음과 같은 문장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온도였다. 오래 끓여낸 국물처럼 깊고 맑았다. 늦여름의 더위가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던 오후, 미정은 설거지를 하다 어지럼증에 잠깐 기대 앉았다. 벽식의 초침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괜찮으세요? 동현이 재빨리 물컵을 건넸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미묘한 통증이 왼쪽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날 밤,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검진을 미루지 말자. 병원 대기실에서 넘기던 잡지 위로 햇빛이 조각처럼 떨어졌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초기 의심 소견이 있어요. 조직 검사를 합시다. 네 글자씩 바늘처럼 정확한 말. 미정은 예 하고 답했다. 손끝이 차가웠다. 가게로 돌아와 불을 올렸다. 끓어오르는 소리, 달그락거리는 그릇, 익숙한 동선이 심장 박동을 정리해 주었다. 연우가 눈치를 보며 물었다. 사장님, 얼굴이 괜찮아. 오늘은 불을 조금만 약하게. 그녀는 국물 위 거품을 천천히 걷었다. 거품 아래 맑아지는 표면을 보며 생각했다. 두려움도 이렇게 걷어낼 수 있을까? 마감 무렵, 동현이 말없이 그녀의 앞치마 끈을 풀어주었다. 내일 검진 가시죠. 제가 먼저 와서 준비할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에게 기대고 싶지 않던 등어리가 아주 조금 기댔다. 그 밤, 공책의 한 줄 진실을 피하지 말 것. 피하면 더 오래 따라온다. 조직검사 결과는 초기. 수술 일정이 잡혔다. 의사는 확률과 예우를 말했고 그녀는 필요 이상의 단어를 챙기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버스 손잡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괜찮다. 아니, 괜찮아질 것이다. 두 문장을 번갈아 붙들었다. 가게의 불은 그대로였다. 근수는 통화 끝에 짧게 말했다. 같이 갈게. 망설임이 조금 늦게 도착했지만 그의 말은 가벼운 외투처럼 어깨에 얹혔다. 동현은 장부를 정리하다가 조용히 물었다. 사장님, 수술 당일 가게는 제가 맡겠습니다. 연우도 있습니다. 고맙다. 지금은 많이 무서우시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국자를 들어 국물에 숨을 센 뒤 작은 그릇에 떠서 그에게 내밀었다. 이 맛 잊지 마라. 그 말은 평범했지만 그는 무게를 이해하는 눈빛이었다. 잊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눈. 수술 전날 밤, 그녀는 싱크대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손에 남은 비누 거품이 천천히 사라졌다. 사라지는 것이 꼭 끝은 아니라는 걸 주방에서 배웠다. 사라지고 남는 것, 남은 것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 그녀는 불 꺼진 가게를 한 바퀴 돌았다. 의자, 테이블, 전등, 칼, 손끝으로 인사를 하듯 톡톡 건드리며 속삭였다. 내일, 조금만 기다려. 수술은 오전이었고 회복실의 공기는 의외로 따뜻했다. 창밖의 나무 그림자가 천장에 흔들렸다. 근수가 어색하게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괜찮대. 응. 짧은 대화가 충분했다. 그의 눈가에 오래 묻어있던 어떤 것이 천천히 풀리는 듯 보였다. 이틀 뒤 동현이 병실 문을 살짝 열었다. 장미도 과일도 아닌 얇은 메모 수첩 하나를 들고 사장님, 가게는 괜찮습니다. 오늘은 배추 상태가 좋아요. 육수는 1시간 반 더 끓였고요. 잘했네.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사장님이 없는 주방에서 사장님을 제일 많이 배웠습니다. 그녀는 웃음인지 눈물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나는 네가 있어서 덜 무서웠다. 두 사람 사이 말하지 않은 말들이 그릇처럼 놓였다. 그릇은 가득 차지 않았고 넘치지도 않았다. 그게 좋았다. 퇴원하던 날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그 말을 국밥집 언어로 번역했다. 불을 낮춰 오래 가라. 가게로 돌아온 첫날 문을 여는 손이 조금 떨렸다. 그러나 불 앞에 서자 떨림은 방향을 찾았다. 뜨거움은 여전히 그녀의 일과였다. 초가을, 바람이 말수가 줄었다. 동현의 야간 수업은 이제 논문으로 넘어갔고 그의 전화기는 상권 분석과 임대 조건 같은 탭으로 가득했다. 어느 저녁 그는 마감 뒤에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다음 봄에 자리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가게, 메뉴는 단출하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되어 있던 마음이 막상 닿으니 조금 아렸다. 좋아. 그럼 이번 겨울엔 네 레시피 책을 만들자. 집게 위치부터 손님 응대 문장까지. 정말요? 그래. 가는 숫자보다 리듬이니까. 그 리듬을 글로 남겨. 그날 밤 근수는 그녀의 어깨에 작은 파스를 붙여주었다. 오늘 많이 서 있었지. 응. 너무 무리하지 마. 오래된 문장이었지만 이번엔 다르게 들렸다. 둘 사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그러나 이제 조심스러움이 벽이 아니라 매너 같았다. 며칠 뒤 비가 내렸다. 손님이 뜸해진 틈에 동현이 말했다. 사장님, 응, 제가 언젠가 떠나도 잊지 말아 주세요. 저는 여기서 살아났다는 것을. 그녀는 대답 대신 선반맨 앞에 올려둔 국자를 들어 보였다. 내일 아침에 이걸 잡으면 네가 처음 배운 그 동작이 손에 남아있을 거야. 그게 기억이야. 그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말 대신 허리를 숙였다. 겨울 초입, 그는 계약서를 들고 왔다. 작은 점포 사진이 종이 위에 붙어 있었다.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미닫이 문, 내 테이블, 좁은 주방, 3월 오픈을 목표로요. 축하해. 그녀는 종이를 오래 보았다. 종이 너머로 그가 설 거를, 끓일 거를, 웃을 거를 보았다. 송별은 소란스럽지 않았다. 연우가 편지를 썼고 근수는 국 그릇을 새로 사왔다. 그릇 가장자리에 아주 얇게 새겨진 파도 무늬. 마지막 근무날 동현은 뒷주방에서 앞치마 끈을 풀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장님, 응, 저 한 번은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는 숨을 골랐다. 제가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하지만 저의 자리는 여기 아닌 걸 압니다. 불 앞의 소리가 잠깐 멎은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빛이, 바람이, 젖은 앞치마의 무게가 스쳐 지나간 시간들이 한 궤로 모였다. 고맙다 말해줘서. 나도 네가 와서 내가 다시 살아났어. 둘은 가까이 가지 않았다. 빈 그릇 하나가 그들 사이에 있었다. 그 그릇에는 품위가 담겼고 애정이 담겼고 작별이 담겼다.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에 겨울 바람이 스몄다. 그러나 그녀는 문을 오래 잡지 않았다. 열고 닫는 법을 배웠으니까 돌아서서 불세기를 낮췄다. 오래 가기 위한 불, 봄. 그의 가게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 왔다. 이름은 순국. 그녀는 간판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당장 달려가 축하하고 싶었지만 오늘도 그녀는 자기 불 앞에 서야 했다. 각자의 배에 각자의 노가 있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점심 피크가 지난 뒤 낯익은 손님이 들어왔다. 중년의 여자. 예전에 혼자 와도 되냐고 물었던 그가 다시 나타났다. 그때 그 말 기억나요. 뜨거워야 살아난다고. 오늘도 뜨거워요. 그녀는 웃으며
그릇을 내려놓았다. 손님이 첫 숟갈을 뜨는 순간 김이 곡선을 그렸다. 그 곡선이 누군가의 하루를 다시 붙잡아 주기를 바랐다. 마감 후 그녀는 빈 가게에서 의자 하나를 당겨 앉았다. 봄볕이 바닥에 사각형으로 눕고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공책을 펼쳐 마지막 줄을 썼다. 12사랑은 꼭 붙잡는 손이 아니라 비워둔 그릇의 자리에서 오래 지켜보는 일. 휴대폰에 잠깐 떴다. 사라진 메시지. 사장님, 오늘 첫 손님이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갔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크다는 걸 이제 압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 대신 선반맨 앞에 국자를 꺼내 싱크대에 조용히 올려두었다. 내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손이 먼저 가 닿도록 창문을 조금 열자 바람이 들어왔다. 차갑지 않았다. 그녀는 불을 다 끈 가게에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어둠과 빛 사이 아주 얇은 깜박임. 살아있다는 증명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문을 잠그며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다. 잘 먹었습니다.